챕터 4장 이제 소비자 선호 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그 챕터 4장 소비자의 선호 체계, 거기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선 소비자의 선택을 보려고 해요. 근데 소비자는 뭘 얼마나 어떤 걸 좋아하는가, 그거를 좀 먼저 보고 얘기하려고 해요. 자, 이쪽 파트가 이제 그 소비자 이론이죠. 제2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이거예요. 여기 Q가 있고 P 있으면 X제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봤는데요.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가라고 하면 그냥 뭐 가격 싸지면 많이 사고 비싸지면 덜 사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주먹구구식이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우하향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주인공인가 라고 보면 이제 소비자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수요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하향하는 거를 보려고 하고요. 우리 선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선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뭔가 희소성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 재벌이면은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민거리가 없을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제약 조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산 제약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산 제약식.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할 때 뭐 내 주머니에 소득도 제한되어 있고요. 또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야. 소득이 많은데 소득이 2배로 올랐는데 가격도 물가가 2배 오르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 목적식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만족을 효용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아니, 효용이 뭡니까? 그냥 만족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족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 소비자의 어떤 효용, 만족, 선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먼저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보고요. 그 선호 체계를 이제 효용 함수로 이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예산 제약식을 봐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자, 먼저 한 단계 보도록 할게요. 4-1 선호 체계의 성격 이렇게 있어요. 선호 체계란. 자, 우리가 선호 체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선택 대상이 되는 상품 묶음이라는 용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머디티 번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상품 묶음. 한번 살짝 보시죠. 우선 거기 보면 중간에 상품 묶음 해가지고 재화가 여러 개 있을 때 5, 3, 6, 4, 2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개만 있다라고 할게요.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면 2개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X제가 쌀이고요. Y제가 옷이에요.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쌀과 옷 2개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A점 같은 경우는 바구니에 여기 나와 있는 쌀이 5개 있고요. 옷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5, 2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게 앞에 게 X제 수량, 뒤에 게 Y제 수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B는요. 3과 7 이렇게 있네요. 3과 7. 여기가 B 이렇게 있으면 쌀이 3개, 옷이 7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입 가능한 영역은 이렇게 일사분면에다 표현을 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쌀이 여기 써서 마이너스 뭐 이렇게 1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인풋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풋 이런 건 관심 없고 여기 일사분면에서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요거를
잘게 쪼갤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65페이지 마지막 줄 거기 보시면 일상한선 일사분면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각 상품들은 무한히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라는, 쪼갤 수 있다라는 암묵적 가정을 할 거예요. 가분성이 있다고 할 거예요. 잘게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선호관계 볼게요. 선호관계. 자, 선호라는 건 이제 프리퍼런스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너 A가 좋아, B가 좋아,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선호관계의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어떤 게 더 좋으니? 사과가 좋으니? 바나나가 좋으니?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얘기를 해야죠. 아, 저는요 바나나보다는 사과가 좋습니다. 이렇게요. 사과를 더 선호합니다. 이게 두 개만 있을 땐 괜찮은데 우리가 선택 대상이 한 100개쯤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넌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이렇게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예, 여기다가 값을 부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값을 부여해서 그걸 효용함수로 만든다고 그래요. 야, 너 사과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너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야? 이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 난 말이야,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은 플러스 10인데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은 플러스가 5야. 그러면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더 큰 거니까 이때는 프리퍼런스는 이렇게 꼬불랑으로 표시하거든요. 선호한다는 것은. 그리고 무차별해 하면 이렇게 물결 표시로 나타내는데, 이때는 값으로 표현했으니까 바나나 먹었을 때 그 양적인 값이 사과 먹었을 때 값보다 더 작은 거야. 사과 먹었을 때 값이 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뭐를 선택합니까? 그렇죠. 사과를 초이스합니다. 이렇게 선택이라는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선호가 있으면 그 선호를 효용함수로 만들어서 행동으로 쭉 나타내는 요게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 요걸 사용할 거고요. 전통적인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 선호, 이것도 좀 측정할 수 있는가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가 더 이렇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거꾸로 접근하면 어때? 이렇게요. 거꾸로. 이렇게 빨간 색깔 거꾸로. 이건 뭐냐면 내가 행동을 보고 저 선호를 추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과도 선택할 수 있고 바나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을까요?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을 뒤에 나오는데 현시선호 이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현시선호 이론. 자, 그러면 의미를 잘 보시면 자, 선호가요. 현시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리빌드예요. 나타날 현 보일 시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리빌드 되는 거예요. 리빌드. 그러니까 선호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야. 제가 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외치면 뭐해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내가 사과를 선택했다. 그 행동을 보고 사과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나름 좀 참신한 방법이긴 했는데 두 개 다 결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수학적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편리하니까 밑에 거보다는 이렇게 위에 갈 거고요. 물론 요즘 나오는 행동 경제학, 실험 경제학은 직접 실험하는 게 이거죠. 행동을 보고 거꾸로 가는 거니까 사실 좀 그래요. 경제학이 수학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해놓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학과 다니던 사람이 대학원을 가면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학이 또 공부하다 보면 좀 재미도 있거든요. 막 게임 이론도 하고. 근데 대학원 가면 다 수학으로 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원을 오면 더 좋아해요. 더 재밌고 또 교수님들도 좋아해. 막 프로그램도 잘 짜고. 차라리 경제학과 학생들은 대학원을 이제 경영대 이쪽으로 가서 하면 오히려 더 칭찬받아요. 아니, 수학 별거 아닌데 모형 세우고 이런 걸 하니까 경영학은 또 말로만 떠들잖아, 학부에서는. 그리고 PT 연습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PPT 발표 이런 건 잘 하는데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 전략이니 마케팅이니 이런 게 보면
다 제 생각엔 베이스가 또 경제거든. 데이터 갖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회과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도 다 통계 처리하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학부는 경제학하고 대학원을 경영학하고 이러면 더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고요. 학부를 수학이나 물리학 이공계 쓰면 이과가 재미없네. 그럼 이제 경제학 가면은 좋아지긴 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고 제 생각에는 뭐 행동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사람이 우리 봤잖아. 뭐 합리적인 인간만 있습니까? 제한된 합리성,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거나 경제사를 하면 역사랑 접목되거나 법학하고 접목될 수도 있죠. 뭐 공정거래법이나 법경제학은 다 법학과 접목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종 학문 간에 접목을 해서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주류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많이 써서 그렇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합리적인 최적화 이거는 인간보다는 알파고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알파고 경제학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선호관계 의미 한번 볼게요. 의미.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선호라는 게 좋다, 싫다, 더 좋다 그렇게 해서 66페이지 가보시면 꼬불랑 부등호를 표시를 해가지고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명백하게 뭐 더 선호한다, 약한 선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선호관계라 해요. 자, 근데 이 선호관계가 두 개만 있을 때는 좀 그런데 자, 선호관계와 효용함수 볼게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효용함수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선택하려는 대상이 두 개밖에 없으면 큰 고민이 아닌데 세 번째 줄 보세요. 뭐 A가 B보다 좋고 B는 C보다 최소한 좋고 C는 D보다 최소한 좋고 수없이 많은 선호관계가 있으면 그 일일이 비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값을 부여하자. 그게 이제 효용에다가 함수, 실수를 대입해가지고 값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숫자가 크면 더 선호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거기 볼게요. 밑에 utility fun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utility function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거기 한번 내용 볼게요. 효용함수란 특정 상품 묶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재화를 하나 놓고 봤는데 저기 나와 있는 A라는 상품 묶음이 있죠. 5와 2가 있고 B라는 상품 묶음이 3과 7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5와 2라는 A라는 상품 묶음을 B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바구니에 이렇게 A라는 상품 묶음이 있는 거죠. 5와 2가 있고 그 다음 B라는 상품 묶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3과 7이 있고 7이 있고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다가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족감의 정도를 하나의 리얼 넘버 실수를 부여해서 나는 A라는 상품 묶음을 먹었을 때 소비했을 때 만족이 10이고 얘는 5다라고 하면은 나 A라는 상품 묶음을 더 좋아해. 이렇게 값을 부여하면 좀 더 편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가보시면 네, 이렇게 거기는 W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W랑 Z 있죠? 그런 선호 관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를 이렇게 꼬불랑이 아니라 꺽쇠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호에 대한 거를 왜 효용함수로 바꾸는가를 살짝 봤고요. 선호 체계와 관련된 공리를 좀 한번 볼게요. 공리는 우리가 엑시옴 해가지고 자명한 어떤 뭐라고 할까?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성립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자, 여기서 참고로 개념만 보세요. 이런 것도 다 수학이라는 그런 데서 나온 거라서 완비성이라고 돼 있죠. 완비성. 네, completenes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비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 뭐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니? 라는 것을 비교 가능한 거다. A가 좋아, B가 좋아, 무차별해. 이렇게 뭐가 좋은지 마지막 제출에 있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는 말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이행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행성은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라고 하면 그리고 바나나가 뭐 포도보다 좋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사과랑 포도를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좋다고 그래야 돼요? 사과가 좋다고 그래야지. 포도가 좋아하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보면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과가
포도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이게 이행성입니다. 자, 거기 세 개 상품 묶음 F, G, H가 있는데 F를 최소한 G만큼 좋아하는 동시에 G를 최소한 H만큼 좋아한다고 하면 F를 최소한 H보다 더 좋아한다는 걸 뜻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다음 세 번째.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성. 연속성은요, 이게 갑자기 연속됐다는 얘기니까 갑자기 점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점프가 없어 이 뜻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보시면 나중에 보겠는데 이게 연속성을 위배하는 게 사전 편찬식 선호 이런 거는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연속성을 위배한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밑에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완비성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비교가 가능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6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행성의 공리는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이행성의 공리는 소비자 선호에 컨시스턴시가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이고, 다음 셋째, 다음 단락 가보세요. 연속성의 공리다라고 하면은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이네.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 그래서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 나와 있죠. 사전 편찬적 선호식 이거는요. 연속성을 위배를 합니다. 아니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 편찬식 선호는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아요. 위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사전 편찬하는 거랑 비슷한 게 제 생각에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금, 은, 동이라고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금메달이 많아야지 랭킹이 높다니까요. 뭐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뭐 미국이 1등이라 합시다. 뭐 중국이 2등이라 할까? 뭐 한국, 뭐 일본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일본. 자, 미국은 금메달 뭐 10개, 은메달 뭐 9개, 7개 이렇게 있고 중국은 9개, 8개, 뭐 6개 이렇게 있고요. 한국은 금메달이 뭐라고 할까? 9개인데 은메달이 좀 더 작은 거예요. 7개, 그 다음에 뭐 2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일본은 되게 아까운 상황이에요. 일본은요. 금메달 개수가 8개인데요. 은메달이 막 100개고요. 동메달이 500개 있다라고 해요. 그래도 4등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금메달이 하나가 타당 늘었어요. 그럼 이게 한 개씩 늘면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프해서 바로 2등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금메달 개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가중치가. 그러니까 은메달하고 동메달 많아봤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박스로 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사전 편찬식은 A, B, C, D 또는 기역, 니은, 딕을, 리을 할 때 A나 기역이나 그게 앞자에 와 있어야지 이게 앞에 배치가 되는 거지 뒤에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점프한다라고 해서요. 거기 나와 있는 연속성의 공리를 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 얘기 안 할 때는 다 이 세 가지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이 다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성립하니까 점프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끊기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줄에 그 미분이 가능하게 되고 연속적이지 않은 단속적인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미분이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 네 번째는 강자 있어도 되고 뺄게요. 단조성이라고 합니다. 단조성. 자, 이거는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그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다익선. 더 많이 가질수록 효용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모아 더 베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 정도요. 자, 여기서 밑에 강단조성 나와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을수록 좋다 이거였죠. 더 모아 더 베터. 이게 바로 단조성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단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비재화라고 하는데 쓰레기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오물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이게 배드제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요,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다익선이 아니죠. 없을수록 당연히 더 좋은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단조성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다익선은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쓰레기는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사전 편찬식 설명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점프된다는 거 설명인데 너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70페이지의 맨 마지막 제줄 보시면 요거요. 사전 편찬식 선호는 특별한 선호 체계에서 연속성의 공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걸 뜻한다 하는데 그냥 저는 쉽게 올림픽 금메달 그걸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봅시다. 효용 함수 들어갈게요. 효용 함수. 자, 이거는 우리가 효용에다가 없던 값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 효용 함수의 의미. 자,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까요?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공리는 합리적인 선호 체계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갖추게 되면은요, 네 번째 줄 보시면 효용 함수가 각 상품의 묶음이 주는 효용의 수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효용이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기수적인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수적인 효용이라는 것은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정 가능.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수적인 효용까지 정보를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순서만 알면 되는 것을 우리가 서수적 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순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을 매길 때 요즘 상대평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100명의 학생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너 몇 점 받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 몇 등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상위 뭐 30%까지 A 학점을 준다라고 하면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학생이 쫙 이렇게 봤는데 1등이 막 49점, 뭐 2등이 47, 45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짝짝짝짝.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에서 제가 곱하기 2점을 하고요. 더하기 또 2점을 더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막 학생들이 막 감사합니다. 만세 하는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순서가 바뀌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무줄이 딱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점을 찍어 가지고요. 순서를 쫙 나열했을 때 고무줄을 쫙 늘리건 압축하건 순서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 처리할 때 상위 30%가 어디까지인가 이거 보려면 곱하기를 하던 더하기를 하던 빼기를 하던 아니면 루트를 씌우던 제곱을 하던 순서는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만 놓고 봤을 때는요. 다 동일한 선택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용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수적 효용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쫙 했는데 정보량도 많고요.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순서만 알 수 있어도 충분히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서수적 효용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순서만 똑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 어떤 애가 2명이 있는데, 야, 너 나이 몇 살이니? 저 10살인데요. 저 4살인데요. 이렇게 되면 니네 둘이 뭐 이렇게 6살 차가 나는구나. 여기까지 다 알면 오케이, 기수적인데 사실 8살인데요, 4살인데요. 이때는 나이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까지 알 수 있으면 기수적인데요. 너 나이 몇이니 이거 관심 없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다 이렇게만 되면 이거는 서수적 효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만 알 수 있어요. 네가 첫째구나, 네가 둘째구나. 그 정도. 우리가 선택할 때는 그냥 서수적만 있어도 충분히 의사결정하는 거 충분합니다. 아니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해. 어떤 여자분을 만약에 선택한다 합시다. 그러면 나이 이상형은 100점 만점은 저기 어디 있겠지만은 내 결혼할 게 아니면 내가 선택 가능한 사람이 뭐 한 5명이 있으면 순서를 나열하는 거죠. 거기서 제일 좋은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으면 첫 번째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니까 이 사람이 점수가 몇 점이고 얼마나 나한테 만족인지 뭐 그런 것들은 큰 관심은 없다는 겁니다. 뭐 모든 선택 대안도 마찬가지고 회사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회사는 구글이야. 뭐 그런데 거기 가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면 그냥 내가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회사를 찍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게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효용함수에서 값을 부여하는데 그때 수치 자체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왼쪽에 한 것처럼 밑에처럼 한번 봅시다. 저기 바구니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함수가 이렇게 합시다. A 따르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둘. B는 두 개, 셋. 뭐 두 개 할까요? 두 개. C는 뭐 세 개, 셋. 이렇게 있다 합시다. 내가 이렇게 바구니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함수를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효용함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값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효용함수는 두 개를 곱합니다.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나타내고요. 두 번째 효용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x랑 y를 한 다음에 이거의 전체에 제곱을 해서 효용함수로 나타내고요. 자, 세 번째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루트를 씌워요. 루트를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기 10을 해준다고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박스, A 상품 묶음에서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곱하기 2니까 2, 얘는 4, 얘는 3, 3은 9니까 얘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B는요. 거기다 제곱을 했어. 2의 제곱, 4의 제곱, 9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역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뻥튀기를 해봤자 고무줄에서 점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고요. 세 번째는요. 루트를 씌웠습니다. 거기다가 10만큼 더했어요. 루트는 납작하게 누르는 거잖아. 거기다 오른쪽으로 10칸씩 이동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를 씌우고 10칸씩 이동했고 루트를 씌우고 10칸씩 이동했습니다. 그래도 1번, 2번, 3번 전혀 변화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요 세 개 효용함수는 사실은 순서만, 값은 다르지만 순서만 놓고 의사결정, 선택을 하는 데는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동일한 효용함수다. 이렇게 우리는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의미 측면에서 볼 땐. 그래서 우리 책 맨 마지막 제줄에 한번 보시면 71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자, 효용함수 블러블러 나와 있고 마지막 제줄에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효용함수에서는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어요. 지금 뭐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요? 그냥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경제적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얘나 셋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서수적 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수적 효용. 그래서 옆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각 상품 묶음의 선호 순서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절대적인 수준이나 상품 묶음 사이의 효용의 차이에는 관심 없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오디널, 카디널이 아닌 오디널 유틸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제줄에 보니까 카디널이라고 하는 기수적 효용 개념도 옛날에 뭐 한계, 효용, 학파 뭐 등등등 했었는데 우리의 요즘의 관심사는 그냥 무차별 곡선 이론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요 순서, 서수적 효용에 관심이 있고요. 그때 이제 주어진 값 자체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주 13 한번 보시면 그걸 단조 증가 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조 증가 변환이 이겁니다. 거기다 제곱을 하건 더하건 빼건 루트 씌우건 아무튼 그거는 다 순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단조 증가 변환인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는 한번 읽을 거리는 읽어보세요. 효용을 과연 측정할까 이건데 옛날엔 말도 안 되고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날 이제 뭐 MRI니 뇌 이거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73페이지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중간쯤 보면 신경경제학이라고 있어요. 뉴로이코노믹스라 해가지고 경제학과 의학 이런 게 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너 사과 먹어봐?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나 얼마나 좋아해? 라고 하는데 나 굉장히 좋아해 라고 하면서
겉으로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뇌파를 딱 감지해가지고 자, 내 이름을 불러봐 해가지고 좋아하면 띠리릭 뇌파 측정해가지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앞으로 의학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경제학과 접목돼서 많은 연구를 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마무리 단계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과학의 발달이 효용의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대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뭐 공리주의자들도 왼쪽에 보시면 측정할 수 있다. 제본스나 뭐 이런 사람들, 에즈워드는 뭐 측정할 수 없다. 제본스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에즈워드는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용 공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지워야겠네요. 자, 우리가 이 효용함수를요, 우리가 지금 값을 부여했는데, 그 밑에 공면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번이라 해야 되나? 3번인가요? 2번인가? 효용 공면. 공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를 나타낼 때요, 유틸리티 펑션을 나타낼 때 함수로요, x랑 y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x는 증가할수록 효용을 증가시킨다 할게요. 플러스라고 하면은요, 이건 x를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x를 한 단위 증가할 때 효용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재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요. y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다라고 하면 y에 대한 한계 효용도 0보다 크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다익선 단조성이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변수가 3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축을 이렇게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로 나타내야 돼요. x, y, 효용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의 평면의 그림을 나타내야 돼요.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분석할 때 정신이 없어요.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3차원이잖아. 이거 어떻게 좀 쉽게 나타낼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등고선의 원리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등고선은요, 동일한 높이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동일한 높이를 나타내는 선들을 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 정상 꼭대기가 되면 여기가 산 정상이고요. 테두리 같은 높이를 나타내는 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똑같은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낮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낮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등고선에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해놓고요. 여기는 하나 더 노란 색깔이 있으면 노란 색깔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란 색깔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3차원 3D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하고요. 저는 그게 더 복잡해. 막 산 건물도 있긴 한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저는 2D가 차라리 더 나아. 우리나라 땅덩이에 이렇게 입체형 산 모양을 이렇게 해놓으면 뭐 좋긴 한데 여기에 뭐 이렇게 지명을 쓸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그림을 내려보는 거야. 내려봐가지고 동일한 높이를 연결한 선. 이거 괜찮네 해서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자, 그래서요. 내가 효용 10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20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효용을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요. 그리고 30을 가져다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이렇게 테두리로 그립니다. 그 위에서 투영시켜 가지고요. 그림을 쫙 나타내면 여기서 쫙 나타내면 이렇게 테두리를 그릴 수 있고 동일한 효용입니다. 만족이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야 됐다. 이렇게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효용은 선택은 이 효용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X랑 Y라는 평면에다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있는데 어떤 상품 묶음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니?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이 있고요. 빨간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A라는 게 있고 여기가 B라는 게 있고 여기 C라는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 B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 C라는 게 여기가 돼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A와 C는 효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C는 A와 B보다 더 크다, 선호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효용의 값을 부여하는 거를 좀 분석의 차원을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XY 상품 묶음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차원을 다운시켜서 이거 2차원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등고선 거기서 따와서 등효용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등효용 곡선 하면 너무 또 쉬워 보이잖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거를 무차별 곡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여기서 밑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두 개 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할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서수적 효용함수가 있는데 효용함수가 x 곱하기 y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 그거와 관련된 3차원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75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를요. 두 번째 줄에 효용 공면이라 그럽니다. 이거 효용 공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걸 이제 차원을 다운시켜서 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게 무차별 지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무차별 곡선 이렇게 볼게요. 자, 무차별 지도, 무차별 곡선은요. 이게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등효용 곡선을 나타내요. 차원을 다운시키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자,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예를 들면 20이라고 할게요.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을 X, Y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자, 만약에 X제가 하나 있을 땐 곱해서 20이 돼야 되니까 Y는 20 있어야 되고요. X가 두 개 있을 땐 Y가 10 있어야 되고요. 3 하면 안 떨어지니까 4라고 할게요. 4개일 때는 5개가 되고요. 5개일 때는 4개일 때고요. 다 효용 20입니다. 2는 X제가 10개 있으면 2개가 되고요. X제가 20개 있으면 하나가 되고요. 요거.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점을 몇 개 찍을게요. X가 1일 때 Y는 20 되죠? X가 2일 때 Y는 10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네요. 그 X가 20일 때는 Y는 1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쫙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 저 동일한 효용 20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을요. 이게 수직축이 Y니까 Y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Y로 효용함수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그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 돼요. Y는 X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차별 곡선 표현 나타낸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는 Y가 30을 달성해주는 효용 30을 달성해주는 XY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X가 1일 때 30, 저 위에 있겠네요. 30. 2일 때는 15, 15면 여기쯤 되겠죠? 15 여기. 3일 때는 3일 때 10 여기. 그리고 20일 때는 1.5인가요? 1.5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이 30을 달성해 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효용 30이고요. 얘는 효용 20이고요. 자, 효용 10을 달성해 주는 상품 묶음들은 어떻게 될까요? 효용 10을 달성해 주는 건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Y가 10 여기 2일 때는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차별 곡선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무차별 지도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차원의 효용 공면을 2차원의 그림으로 압축시켜서 원래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죠. 지우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현한 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76페이지 가보시면 효용 공면과 무차별 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효용 공면을 위에서 투영시켜 나타내는 게 무차별 지도, 무차별 곡선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만 놓고 봤을 때는 얘랑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새롭게 바꿔서 루트 xy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은요. 순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있어요. 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앞에서 겉으로 서로 다르게 보이는 효용 함수라도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일 수 있음을 설명한 바가 있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붉은 색깔의 효용 공면을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효용함수를 나타냈는데 모양은 달라요. 효용의 모양은 다르지만 위에서 투영시켜 놓고 보니까 결과는 똑같은. 그래서 오른쪽 77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 가보시면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그림 살짝 잘 그려놨어요. 입체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정도 보시고요. 무차별 곡선에 대한 특성하고요 한계 대체율 보면서 다양한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좀 쉬엄쉬엄 하도록 하시죠. 잠깐만 쉬었다.